오늘 랩 세미나 주제를 고민하면서 뭐 이런저런 재밌는 논문들도 많지만 캐릭터 팀이고 이브 팀이고 할 것 없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거나 심지어는 써보기도 하셨을 PCA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건가에 대해서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대부분 다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는 일이지만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정확히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쓰면 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오늘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요. 우선 PCA를 언제 써야 되는가 그리고 PCA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수학적인 배경 지식이 있는데 그걸 최대한 기본적인 것부터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는 게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 건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데이터가 엄청나게 차원이 많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신으로 만드는 것들이 무엇인지만 생각을 해봐도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기 써놓은 것들은 뭐 10개도 안 되지만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은 그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어떤 데이터로 수치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것들이 중요하고 어떤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다른 요소들이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경우부터 생각해보면 뭔가 연관성도 굉장히 자명하고 뚜렷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바로 그 신장과 체중의 관계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그러니까 키가 큰 사람은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이렇게 분포가 이런 관계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2차원의 데이터를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거를 축을 좀 바꿔서 이렇게 단순히 신장과 체중 이 두 축을 쓰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축을 오른 위로 올라가는 축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축으로 프로젝션을 하면 이 각각의 그 일종의 빈들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거기로 모이는 데이터가 적을 거예요. 이쪽으로 프로젝션을 했을 때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압축도 훨씬 좋은 압축이 되고 나중에 리컨스트럭션을 하기도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프린시펄 컴포넌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상관관계나 이런 걸 분석해서 제가 그냥 간단히 사담이지만 재밌게 읽은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분은 질병학을 공부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건강 상태를 수치하기는 꽤 쉬운데 그거를 이제 다른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겪은 어떤 일이나 그 사람한테 일어났었던 어떤 사건 그리고 그 사람이 그걸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게 건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로 새로운 그 의미 있는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하나하나 잘 나와 있는데 하나 그냥 예시로 다시 보여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폭력 경험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에 따라서 3가지 설문조사가 답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다. 하나는 도움을 요청했다. 다른 하나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오른쪽에 보이는 이 박스 안의 숫자들이 우울증 위험 요소를 수치화한 건데 당연히 학교 폭력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이 제일 적었고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한 학생들이 그 다음이었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겼다 하는 사람이 그 다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는데 이거를 이제 또 성별별로 나눠서 보면은 남자아이들의 경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넘겼다라고 답한 학생들이 오히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학생들보다 훨씬 더 우울증에 노출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걸로부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남학생들에게 그 감정을 숨기고 그러도록 은연중에 강요되는 게 이렇게 그 학생들이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고 그거를 무시하려는 경향으로 나타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이제 상관관계가 없는 걸 가지고 상관관계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지난 생일 선물로 받은 책입니다. 성현이 형이 줘가지고 혈액형과 성격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잘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이제 사람에 대한 거 말고 저희가 주로 다루는 것은 어떤 이미지라든가 모션이라든가 비디오 그런 것들은 이런 사람을 정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차원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걔네들 간의 관계를 어떻게 유추해내고 어떻게 비주얼라이즈 할 것인가. 그래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가 나오게 됩니다. 그걸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수학 지식 중에 우선 행렬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렬 어떤 데이터나 숫자들을 수학적인 개념을 행렬로 표현해서 좋은 것들은 그 행렬 곱이 어떻게 정의를 되었는가에 거의 99%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먼저 규칙이 있습니다. 아무 행렬이나 막 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L행 M열을 가진 행렬은 M행 N열을 가진 행렬과만 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곱해진 결과 C는 그걸 곱해진 결과를 C라고 하면 L행 N열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보시면 지금 1행 1열의 원소부터 L행 M열의 원소까지 A에 있고 1행 1열의 원소부터 M행 N열 원소까지 B라는 행렬에 있고 여기서는 L행 N열 원소까지 있습니다. 걔네들의 관계는 그 A에서 그러니까 앞에 곱해진 거에서 행 하나를 뽑고 뒤에 곱해진 거에서 열 하나를 뽑아서 그거를 하나하나 곱해서 더하면 여기에 있는 원소 하나에 대응된다. 그리고 그 원소는 여기 있는 것의 행번호와 여기에 열번호가 됩니다. 그리고 또 행렬에서 중요한 개념이 트랜스포즈 개념이 있는데 이거는 대각선으로 뒤집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M행 N열짜리 행렬이 있을 때 이거를 트랜스포즈를 하면은 여기 오른쪽 위에 이렇게 T자를 쓰고 뒤집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게 여기로 가고 여기에 있던 게 여기로 가고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그 행열 개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이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벡터 그러니까 1열짜리와 1행짜리 이렇게 만들어서 내적을 행렬 곱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간단히 연습이지만 A, B를 곱한 거의 트랜스포즈는 B의 트랜스포즈와 A 트랜스포즈 곱한 것과 같다. 이거는 아까 방금 전에 구했던 그 행렬 곱의 규칙 말씀드렸던 행렬 곱의 규칙을 가지고 조금 숫자 조작을 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메트릭 매트릭스라는 개념도 이따가 필요할 거라서 잠시 미리 설명을 드리자면 이거는 말 그대로 대칭인 행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랜스포즈를 했을 때 원래 자기 자신이 나오는 행렬을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하고 그러려면 우선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아야겠죠. 그리고 이 대각선 반대편에 있는 원소들이 모두 다 서로 같다. 이러면 이제 시메트릭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이런 친구들이 왜 굳이 이렇게 따로 이름을 붙일 정도로 특별한 애들인지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렬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라는 개념인데요. 먼저 아이겐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나 보면은 찾아봤더니 독일어로 own, characteristic, distinctive라는 뜻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렬이 가지는 어떤 고유의 성질을 다른 행렬이랑 구분짓는 어떤 고유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정의는 이렇게 됐습니다.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거기에 어떤 벡터를 곱해서
그 행렬곱이 없어지고 마치 그냥 상수곱이 된 것처럼 나왔다 하면은 이 둘을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 쌍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A가 2 곱하기 2, 1, 0.5, 1, 1.5를 가진 행렬일 때 이게 여기다가 1, 2라는 어떤 벡터를 곱해보면 결과가 1 곱하기 1 더하기 0.5 곱하기 2 해서 2, 1 곱하기 1 더하기 1.5 곱하기 2 해서 4 해서 2, 4가 되는데 그거는 원래 1, 2의 2배가 된 거다. 그래서 이게 아이겐 벡터라는 걸 알고 이게 거기에 상응하는 아이겐 밸류 2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계산을 해봐도 해보면은 이게 또 새로운 두 번째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 페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여기가 1, 2가 아이겐 벡터면 2, 4도 마찬가지로 아이겐 벡터, 거기에 상수곱을 한 것도 모두 다 아이겐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크기가 1인 단위 벡터로 만드는데 그것도 이따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그러면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행렬곱을 엄청나게 많이 할 때 유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서 1, 2라는 아이겐 벡터에 A라는 행렬을 10,000번 곱하면 어떻게 될지 이거를 하나하나 계속 계산해 나가면서 할 필요가 없고 아까 앞에서 구한 아이겐 밸류와 아이겐 벡터의 관계를 이용해서 그냥 이거는 아이겐 밸류가 10,000번 곱해진 게 되겠구나 라는 거를 직접 계산해 보지 않고도 알 수 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도 계산을 훨씬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꼭 아이겐 벡터가 아니고 새로운 벡터가 들어왔을 때도 유용한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냥 3, 2 이거는 그 어떤 아이겐 벡터의 상수배도 아니죠. 그래서 아까 얘는 1, 2 두 번째 게 1, 1이었는데 그 둘의 상수배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겐 벡터가 아닌데요. 이거를 아이겐 벡터들로 쪼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더해서 나오는 애니까 이렇게 아이겐 벡터로 쪼개놓고 그러고 나서 곱셈을 똑같이 해보면은 얘랑 얘도 결국 상수곱 하나로 처리를 할 수가 있고 얘랑 얘 사이의 곱셈도 10,000번의 곱셈도 상수곱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위에서 말했듯이 하나하나 계산할 필요 없이 바로바로 아주 유용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이시스 벡터가 뭔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하나의 임의의 벡터를 여러 개의 다른 기본적인 단위를 가진 벡터들로 쪼개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카르테시안 베이시스를 써서 x축, y축, z축 방향으로 크기가 1인 것들을 베이시스 벡터로 사용을 하지만 그게 꼭 아니더라도 아이겐 벡터들을 베이시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그렇게 한 예고요. 그래서 카르테시안 좌표는 데카르트가 파리 잡을 때 쓰는 거고 이제 행렬곱에서 이용한 거는 아이겐 벡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아까 시메트리 개념과 아이겐 벡터의 개념을 섞어서 같이 하나 잠시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것도 있다 씁니다. 그래서 잠시 생각해보고 넘어갈게. 어떤 시메트릭 매트릭스, 아까 말씀드렸던 대각선으로 뒤집었을 때 똑같이 되는 매트릭스에 아이겐 밸류 2개를 잡았으면은 걔네들은 항상 수직이다, 오소고널하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증명을 어떻게 하냐 하면은 이 J번째 아이겐 벡터와 I번째 아이겐 벡터 사이에 이 행렬 A를 놓고 이렇게 곱셈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먼저 뒤에 거부터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람다 I, 그러니까 I번째 아이겐 밸류가 튀어나오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근데 이게 시메트릭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중간에 이 A를 A 트랜스포즈로 바꾸고 앞에 거 먼저 계산을 하면 람다 J, 그러니까 J번째 아이겐 밸류가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처음에 같은 식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이 결과식도 같아야 되는데 위에서 아이겐 밸류가 다르다라는 조건을 걸면 이 둘이 수직인, 그러니까 내적을 해서 0인 벡터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메트릭 매트릭스의 아이겐 벡터는 굉장히
베이시스로서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 좋은 베이시스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방금 그 앞 슬라이드에서 2, 3이라는 임의의 벡터를 가지고 행렬 곱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앞에 이 개수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2, 3이라는 벡터 안에 1, 2는 얼마나 있고 1, 마이너스 1은 얼마나 있는지라는 걸 구할 때 그냥 수직하다는 조건이 없으면은 오소고널하다는 조건이 없으면 그냥 연립방정식을 푸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오소고널하다는 걸 알았으면은 그걸 이용해서 이 앞에 개수들을 그 벡터의 아이겐 벡터를 내적하는 걸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겐 벡터를 곱해 보면 다른 것들이랑은 다 곱해져서 0이 되고, 위에서 말했던 이유로 0이 되고, 그 AI 그 이 벡터가 이 아이겐 벡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수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고, 혹시 이번 학기에 멀티미디어와 음향기술 수업을 들으셨던 분은 그 푸리에 시리즈에서 그 서로 주파수가 다른 함수들을 곱해서 적분하면 다 0이 돼서 그 앞에 개수만 딱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생각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통계 개념도 필요합니다. 먼저 노테이션 정리를 좀 하자면, n을 이제 이 프레젠테이션 통틀어서 그 데이터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미지의 개수가 될 수도 있고, 비디오의 개수가 될 수도 있고, 모션의 개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걔네들을 훑고 지나가는 더미 인덱스는 항상 i로만 쓰겠습니다. 그리고 d는 각 데이터의 디멘션 크기를 d로 쓰고, 그리고 그 사이를 훑고 지나가는 더미 인덱스는 j로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xi라는 거는 d개의 숫자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벡터인데요. 그래서 i번째 데이터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 작은 xi1, xi2들은 i번째 데이터의 첫 번째 디멘션 값, i번째 데이터의 두 번째 디멘션 값,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쓰다가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게 혼동이 제일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통일을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나의 열 안에 벡터 표시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로우 벡터들이 이렇게 행마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반대로 하나의 행 로우 안에 벡터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컬럼 벡터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쌓여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벡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행렬이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n개의 데이터들을 다 모은 거를 이렇게 하나의 행렬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행렬은 n 곱하기 d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n행 d열의 행렬이면서 각각이 이제 첫 번째 데이터의 첫 번째 디멘션, 첫 번째 데이터의 두 번째 디멘션, 뭐 두 번째 데이터의 첫 번째 디멘션, 이런 숫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어떤 행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자주 나오는 평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평균은 수많은 대표값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왕창 있을 때 걔네들을 하나의 숫자로 표현을 해야 될 때 최대값을 쓸 수도 있고, 최소값을 쓸 수도 있고, 중간값을 쓸 수도 있고, 최빈값을 쓸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값을 쓸 수도 있지만, 가장 쉽고 직관적이면서 그 모든 데이터들에 조금씩 영향을 받는 평균값이 가장 가장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그럼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거는 우리한테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ND의 숫자들이 주어졌는데, 평균은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의 어떤 J번째 항목,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의 J번째 항목, 이거를 N번째 데이터까지 다 더하고 N으로 나눈 게 J번째 평균값이 됩니다. 그것들을 이렇게 세로로 쌓아서 칼럼 벡터로 만들어서 쓸 거고요. 그럼 여기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은 게, 이게 그러면은 각 디멘션별로 지금 평균을 구한다는 소린데, 그러면은 이렇게 각 데이터별로 평균을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이 숫자 전체를 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데이터 안에 있는 숫자들끼리 더하는 거는 큰 의미를 가지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발표 초반에 보여드렸던 신장과 체중을 더하는 경우에는 뭐 그거를 잘 스케일을 맞춰서 어떤 하나의 체격을 나타내는 값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그러니까 다른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IQ와 혈액형 이런 거를 더하는 거는 애초에 불가능할 뿐만, 그러니까 뭐 수치화를 할 수는 있긴 하지만 큰 의미를 갖는 데이터를, 숫자를 얻어내기가 힘듭니다. 반면에 이렇게 첫 번째 데이터의 1번 차원, 두 번째 데이터 1번 차원, 이걸 쫙 더하면은 어떤 그 1번 차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생기죠. 이 축을 기준으로 이 데이터들이 어느 근처에 몰려 있구나라는 거를 예측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얘네들끼리 더한 평균만 생각할 거고, 이 가로끼리 더한 평균은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전체를 더한 평균은 더더욱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행렬곱으로. 저 잠시 질문 하나 있을까요? 네네. 그러면 약간 데이터가 지금 다 컨티뉴스하다는 가정 하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클래스처럼 그냥 아이디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도 가능한 건가요? 꼭 컨티뉴어스 하진 않지만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거여야 되고, 당연히. 그리고 걔네들끼리 어떤 리니어한 관계가 있다라고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긴 하네요. 굳이 리니어한 관계가 없어도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번 혈액형을 말하고 나니까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들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어떤 데이터들은 그냥 모두 분석할 수 있고, 우연히도 이 데이터의 분포가 베리어스가 한쪽 축으로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고 하면 여기에 효율적으로 나중에 PCA에 나중에 활용이 될 것이고. 근데 이제 아까 혈액형의 경우 뭐 그 경우에 O형, A형, B형, AB형을 어떻게 축 위에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O, A, B, AB 이렇게 이 순서대로 나타낸 데이터가 나타낼 수도 있고, O, A, B, 뭐 B, A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할 수도 있는데, 그 둘이 사실상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건데, 여기서는 마치 그 축으로 분산이 달라지거나 평균이 달라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축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리니어한 관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혈액형 같은 경우에 원합 벡터 느낌으로 A형이다 아니다 1형, B형이다 아니다 1형 이런 식으로 4개 디멘션으로 나누어서 표현하면은 평균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제 서로 선형적인 관계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거는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 평균을 행렬 곱으로도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x11, x21을 xn1까지 더하고 n으로 나눈 값은 이렇게 하나의 행렬 곱으로 행렬과 어떤 컬럼 벡터를 곱한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뒤에 걸 이제 원 벡터라고 해서 11111이 n개 들어가 있는 벡터고요. 이거는 x를 트랜스포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x11부터 n1까지 여기 있었는데 그걸 뒤집어서 트랜스포즈. 이 둘을 곱하면 x11 곱하기 1 더하기 x21 곱하기 1 쭉쭉쭉 해서 xn1 곱하기 1까지 다 더하고 n으로 나눈 값이 첫 번째 원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평균, 이 뮤라는 벡터가 이렇게 x만을 이용해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분산은 의미가 그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퍼져 있는가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각 값들이 그 원래 평균으로부터, 그러니까 그 J번째 디멘션의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곱을 하는 이유는 이제 부호를 없애기 위함도 있고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냥 절대값을 이용해서 분산을 표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우선 제곱을 이용해서 하는 거, 그것이 가장 일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제곱을 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1번은
1번 데이터는 J축에서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2번은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걸 다 더해서 다시 n으로 나눈 게 이 데이터 전체의 분포를 설명하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분산이 크다라는 말은 그 축으로 데이터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분산이 작다라는 말은 평균 근처에 다 모여 있다라는 말이 되고요. 여기서도 역시 그 분산이라는 값은 각 축이 각 디멘션이 가지고 있는 값이고 각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값이 아닙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체가 가지고 있는 값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까 평균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또 코베리언스, 마지막으로 코베리언스라는 거는 어떤 축이 다른 축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장을 아는 것이 그 사람의 체중에 대해서 얼마나 알려주는가,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은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식에서 제곱이었던 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인덱싱을 좀 다르게 해서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어떤 i번째 데이터가 J1 축을 기준으로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졌을 때 J2 기준으로는 또 평균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나 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가지고 보면 뮤1과 뮤2는 이쯤 있겠죠, 이 가운데쯤.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 그 J1이라는 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플러스로 펴졌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서 이제 J2 방향으로도 플러스로 커졌으니까 플러스가 곱해질 테고, 뭐 다른 데이터를 보면은 마이너스가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엄청 큰 값이 나오겠죠. 양수 곱해지고 양수 곱해지고 이런 식으로. 반면에 이게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약한 경우에는 음수가 곱해질 때 뭐 양수가 곱해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이 코베리언스 값이 좀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살짝 힌트를 드렸지만 이게 방금 전에 봤던 베리언스 식에서 인덱스만 구분해서 나눈 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J1과 J2가 어떤 J라는 값으로 같다라고 하면 이게 결국 아까 제곱이 되고 아까 구했던 분산 값이 됩니다. 베리언스 값이 됩니다. 이것도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대각선에는 분산을 놓고 그 대각선 아닌 부분에는 코베리언스를 넣어서, 이거는 예를 들어서 1번 축과 2번 축 사이에 코베리언스를 넣고 2번 축에 베리언스를 넣고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행렬 D 곱하기 D의 행렬로 나타낼 수가 있고, 여기서 잠시 짚고 넘어갈게. 이 K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시메트릭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D번 디멘션이 1번 디멘션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라는, 얼마나 코릴레이트 하는가라는 것은 1번 엑시스와 D번 엑시스가 얼마나 코릴레이트 하는가와 같은 값이겠죠. 의미로 생각을 해봐도 식으로도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이거를 행렬 곱으로 다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x11 빼기 뮤1 이 x11 빼기 뮤1이랑 곱해지고 x21 빼기 뮤1이 이거랑 곱해지고 하는 게 다 더해져서 v1이 되고, 반대로 이게 행과 열이 다른 경우에는 코베리언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에 걸 지금 보시면은 이 앞에 행렬과 뒤에 행렬은 서로 트랜스포즈 관계가 있는데, 앞에 행렬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뮤1 트랜스포즈는 계산을 해보면 이제 뮤는 아까 컬럼 벡터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열 벡터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뒤에 그리고 원 벡터도 원래는 컬럼 벡터로 정의를 했었죠. 근데 그거에 트랜스포즈 해서 행 벡터가 되고, 이걸 하나하나 곱하면 뮤1 곱하기 1이 첫 번째, 뮤1 곱하기 1이 또 두 번째, 그러니까 1행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이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행렬을 만들어 놓고 나면은 여기 보면은 뮤1 빠져 있고 뮤2 빠져 있고 뮤D 빠져 있으니까 이거를 빼면 됩니다. 여기서 X 트랜스포즈에서.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행렬을 또 뭐 X 틸다라는 기호를 붙여서 한다면 결국 X 틸다와 X 틸다의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n으로 나눈 게 이 코베리언스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주어지면 이거를 몇 번의 행렬 곱만을 가지고 이 데이터의 평균과 분산 그리고 축 간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다 가지고 있는 행렬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단계 더 남았습니다. PCA 가기까지. 행렬 곱은 아까처럼 그냥 단순히 숫자들의 곱셈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공간 코디네이션의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으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라도 그 축을 어떻게 바꾸냐,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이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의 축을 가지고 1, 1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는 E1과 E2라는 좌표 체계를 선택했을 때에만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되고 다른 좌표축을 선택했을 때 우선 단순한 것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E1은 똑같이 있고 이거 방향을 바꾼 거로 생각해보면 이거는 1, 마이너스 1, 이거는 마이너스 1, 1이 됩니다. 그래서 좌표축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네, 달라지고 조금 더 복잡한 예시를 들어서 보면은 이게 이번에는 이렇게 45도 좌표축을 회전시킨 좌표계를 생각해 봤을 때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던 것은 루트 2, 0, 마이너스 루트 2, 0이 됩니다. 더 이상 이 축은 중요하지 않겠죠. 둘 다 0이니까. 그래서 이 둘을 버려서 그냥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라고도 쓸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좌표계에서는 일종의 디멘션 리덕션을 해서 압축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데이터는 필요가 없더라. 그러니까 다 0이더라 하면은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넘어가기 전에 이 새로운 좌표계에서 얘의 그 앞에 개수들이 어떻게 되는가라는 거를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전에는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특정 두 개의 점을 가지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임의의 점이 주어졌을 때 이 A1과 A2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또 미리 알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E1과 E2가 아까 말씀드렸던 좋은 베이시스, 서로 옵소고널한 베이시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걸 다시 가지고 넘어가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이 좌표축, 그러니까 E1과 E2를 쓰는 좌표축에서는 이렇겠지만 E1 프라임과 E2 프라임을 쓰는 좌표축에서는 이렇게 다시 표현이 될 거고, 근데 X가 이거라고 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와서 E1과 E1 프라임의 내적, E2와 E1 프라임의 내적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나면 다시 또 얘네를 행렬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E1과 E1 프라임의 내적 곱하기 A1 한 개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E2와 E1 프라임의 내적 한 개 그리고 A2를 곱한 게 여기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숫자 4개를 이 행렬곱에서 다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1, A2라고 이 스페이스에서 정의가 됐던 벡터는 이 프라임 스페이스로 오면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들은 행벡터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고요. 네, 이 사실을 다시 우리가 방금 썼던 좌표계에서 확인을 해보면 먼저 E1 프라임은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죠. E2 프라임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벡터를 이렇게 쌓아놓은 거고요. 거기다가 원래 좌표, 원래 1, 1이었던 애를 곱해서 넣어보면 루트 2, 0이 됩니다.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해서 루트 2가 되고 이거 서로 부호가 다른 거 더해서 0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상과 잘 들어봤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도 역시나 마이너스 루트 2, 0이 돼서 우리 예상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도 좌표축을 바꿨으면은 걔네들을 원래 좌표축에서 표현을 하고 행벡터로 이렇게 쌓아서 넣어놓고 원래
그 개수들을 넣으면 새로운 개수들이 나옵니다. 네, 뭐 마이너스 1, 1을 하면은 0 루트 2가 되고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0 마이너스 루트 2가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x라는 행렬 자체를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라는 거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방금 확인해 봤듯이 이렇게 xi1, xi2, xid 이렇게 숫자들이 있는 거는 새로운 좌표축에서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를 행벡터로 표현하면 그 둘을 트랜스포즈 한 게 되겠고요. 근데 우리는 그 아까 x라는 행렬을 정의할 때 x11, x12, x1d, x21, x22, x22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쌓아놨기 때문에 그 데이터는 새로운 좌표축에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해서 각각 이런 식으로 변화를 해서 새로운 x 프라임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뒤에다가 그 새로운 좌표축을 전의 좌표축에서 표현한 벡터들을 곱한다. 그러면 새로운 좌표축의 그 좌표값들이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차원을 줄이고 그 사이에서 연관성이 많은 거 아니면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 중요한 디멘션만 사용을 하고 싶기 때문에 어떤 d보다 작은 d 프라임을 개의 d 프라임 개의 베이시스들만 써서 이거를 압축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xi1, xi2 이렇게 있었던 i번째 데이터가 원래는 d개의 숫자들로 표현이 됐었는데 d개의 디멘션을 가지고 표현이 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d 프라임 개의 베이시스들만 쓰고 d 프라임 개의 숫자들만 가지고 새롭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물론 데이터 손실이 있겠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하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뒤에 그 베이시스 벡터들을 원래 좌표축에서 표현하고 이렇게 열로 쌓아놓은 것들을 곱하면 새로운 좌표축의 값이 됩니다. 그럼 x가 이렇게 바뀐다면 뮤와 k, 아까 말했던 그 평균을 열벡터로 나타낸 것과 코베리언스를 행렬로 나타낸 것은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면은 우선 평균부터 보면 원래 이거였는데 x가 x 프라임이 됐으니까 거기에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평균의 앞에 트랜스포즈 그 w의 트랜스포즈를 곱한 값이 되고요.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원래 이렇게 정의가 됐는데 x가 이제 x 프라임이 됐으니까 그리고 뮤는 또 뮤 프라임이 됐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는 둘 다 앞에 w의 트랜스포즈가 곱해져 있고 여기는 둘 다 뒤에 w가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다시 빼내서 할 수가 있고 그 안에 남게 된 거는 제가 잘못 썼네요. 여기 프라임이 없어야 되는데 프라임 빼고 봐주세요. 그리고 결국 앞뒤로 트랜스포즈와 그 w의 트랜스포즈와 w를 앞뒤로 곱한 새로운 행렬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드디어 PCA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걸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걸 찾는 겁니다. 잘이라는 건 뭐냐면 차원을 무의미한 차원은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그 무의미하다는 건 다시 이 데이터가 원래 뭐였지라는 걸 생각할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데이터인 거죠. 아까 그래서 신장과 체중 예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그 신장과 체중을 더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사람 하나하나를 잘 구분하고 나타내는 축이고 그 반대로 90도 수직이었던 축은 그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그 축을 선택했던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다 돼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 축을 그러면은 정량적으로 어떻게 비교를
하냐, 그러니까 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축이 왼쪽 위로 올라가는 축보다 더 좋다라는 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 얘의 특징을 보면은 베리언스가 큽니다. 이쪽 축보다. 그래서 베리언스가 크다는 게 데이터들이 잘 이렇게 나뉘어서 흩뿌려져 있다는 거고, 그러면 그 축으로 압축을 하는 거는 나중에 그 데이터의 원래 위치를 복원하는 데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이 둘 사이의 코베리언스는 적은 쪽으로 그 엑시스를 잡는 게 더 좋겠죠. 하나하나가 다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값들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W, 어떤 새로운 베이시스를 찾아서 이 좌표축을 리니어 트랜스폼을 하고, 그렇게 구해진 이 새로운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이 다이어거널 텀들 V1 프라임, V2 프라임은 최대한 크게 하고, 그 오프 다이어고널 그 텀들은 최대한 작게, 이왕이면 0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W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종의 다이아고널 매트릭스, 그러니까 다이아고널 텀들만 0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0인 K 프라임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이겐 벡터를 다시 보면은 걔네들이 가지고 있던 아주 좋은 성질 중에 특히 그 행렬이 시메트릭 할 때 오소고널하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K가 시메트릭 하면은 K 프라임도 역시 시메트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로운 축을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시메트릭하지 않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겐 벡터가 오소고널하지 않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오소고널하지 않을, 그러니까 항상 오소고널하다면, 이건 아까 그 오소고널하다는 걸 증명한 거를 다시 가져온 거고요. 항상 오소고널하다면 좋은 베이시스가 됩니다. 좋은 베이시스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의의 벡터가 주어졌을 때 걔가 이 아이겐 벡터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를 구하기가 무지하게 쉽다라는 의미로 좋다고 한 거고요. 그리고 더 좋은 베이시스로서 역할을 하려면 이제 노멀라이제이션까지 하면 됩니다. 각각의 아이겐 벡터들이 유닛 사이즈를 갖도록, 유닛 매그니티즈를 갖도록 노멀라이즈까지 해주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벡터를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그 인그리디언트, 기본 단위들을 만들어 놓은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겐 벡터가 너무너무 유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찾고자 하는 어떤 코디네이트 시스템의 베이시스들이 이 아이겐 벡터, 그 베이시스들도 이 아이겐 벡터로 표현을 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떤 왜 아이겐 벡터가 좋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행렬 곱이 스칼라 곱처럼 처리가 돼서 매우 다루기가 편하다. 그리고 오소고널 하기도 하고 사이즈가 1이기도 해서 서로 다른 아이겐 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되고 자기 자신과 내적하면은 1이 되는 아주 좋은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했어야 되네요. 그 아이겐 벡터들을 인덱싱을 할 때 아이겐 밸류의 크기 순으로 인덱싱을 하겠습니다. 이따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아이겐 벡터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 찾고자 하는 어떤 베이시스도 아이겐 벡터들로 표현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W가 뭔지 모르겠지만, 최고의 W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든 상관없이 아이겐 벡터들의 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합니다. 왜냐면 유용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하면 이 곱셈, 지금 K 프라임을 만드는 이 행렬곱은 어떻게 되는가? 그 행렬곱이 없어지고 스칼라 곱으로 된다라는 그 아이겐 밸류, 아이겐 벡터의 성질을 이용할 수 있을까? 해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행렬곱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뒤에 거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복잡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해보면은 이 컬럼 벡터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는 각각의 컬럼과 곱해져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각각은 또 이렇게 됩니다. 이거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K에다가 그러니까 이 새로운 i번째 베이시스에다가 K라는 행렬을 곱한 거는 그 뒤에 베이시스가 아이겐 벡터로 쪼개질 수 있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면 상수곱이 튀어나오고 앞에 개수는 그대로 남아있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걸 이용해서 여기에 넣습니다. 방금 계산했던 걸 가지고. 네,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앞에 이 행벡터들을 쌓아놓은 거를 곱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과로 어떤 행렬이 나오는데, 그 i행 j열을 보면은 이 i번째 로우 벡터와 이 j번째 컬럼 벡터를 곱한 스칼라 값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d 프라임 곱하기 d 프라임, 네, d 프라임 곱하기 d 프라임 행과 d 프라임 열을 가진 행렬이 나오는데, 그 각각의 원소들이 보면은 얘랑 내적한 게 여기 들어가 있고, 얘랑 내적한 게 여기 들어가 있고, 이런 식입니다. 얘랑 내적한 거는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 k 프라임이 결국 새로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니까 각각의 원소들은 코베리언스 값인데, 그 J1 프라임, 그러니까 새로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J1 프라임, 그리고 새로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 J2 프라임, 그 두 축이 가지고 있는 코릴레이션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걸 다시 이 W가 아이겐 벡터들로 표현이 된다라는 점을 이용해서 다시 아이겐 벡터로 쪼개면 마지막으로 이 둘이 오소노말리티를 가진다라는 거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한 번에 다 넣어놓고, 그러니까 J1에 대한 시그마와 J2에 대한 썸을, J1에 대한 썸과 J2에 대한 썸을 다 한꺼번에 몰아 넣어서 J1, J2에 대한 썸으로 넣어놓고 보면은 J1 번째 아이겐 벡터와 J2 번째 아이겐 벡터가 내적으로 돼 있는 항이 나오는데, 그 둘은 아까 J1과 J2가 같을 때만 1이고 다를 때는 0이다. 그러니까 이 델타 펑션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고 나면은 그 썸을 하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J1, J2가 같을 때에만 살아남는 텀이기 때문에 하나 줄일 수 있고,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면 다이아고널 엘리먼트, 그러니까 새로운 코디네이트 시스템에서의 각 축에 대한 분산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J1 프라임과 J2 프라임이 같아야 다이아고널 엘리먼트죠. 그래서 그 둘도 J 프라임이라는 하나의 문자로 통일을 하면 이런 값을 가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항들은 코베리언스 값입니다. 그리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그 베리언스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베리언스 값들의 합을 최대화시키고 그 나머지 오프 다이아고널 텀들은 최소화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옵티마이즈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하면은 다시 그 좋은 베이시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조건으로 돌아갑니다. 오소노멀하다는 걸 최대한 이용해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이 최대화 그리고 최소화 문제의 조건들이 되는데, 새로 어떤 좌표축을 잡았는데 걔네 둘이 오소고날 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다면 하나가 이 하나에 엄청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뭔가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할 바에야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새로운 정보를 많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곱한 것들이 0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스케일링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고 데이터를 왜곡하는 게 없게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다 더한 거는 1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베리언스는 최소화하고 베리언스는 최대화하는 그런 A, J 프라임 J들을 찾는데 먼저 베리언스부터 보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최대화하는 거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 식으로 보면은 좀 뜨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D개의 아이겐 밸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점에 있어요. 그런데 그 오메가들이 W들이 와가지고 도합 1만큼의 가격을 지불하고 이거를 가져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D 프라임 명의 손님들이 와서 각각 1이라는 돈을 내고 그만큼 아이겐 밸류를 사갑니다. 근데 다 사간 그걸 다 더했을 때 그 값이 최대가 되게 하고 싶으면 앞에 거부터 사면 되겠죠. 굳이 더 밸류가 낮은 거, 아이겐 밸류가 낮은 거에 투자를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더 정해져 있고 더 밸류가 아이겐 밸류가 높은 거라고 해서 더 많이 내고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앞에 거부터 D 프라임 명의 손님들이 다 사가게 하면 최고의 밸류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잠시 주의해야 될 거는 굳이 W1이 앞에 거를 다 사고 두 번째 사람님이 다 사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섞어서 사도 분산은 최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E1, E2, ED 프라임이 될 필요는 없고 이런 식으로 섞여 있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우선 지금 조건에서는. 그리고 코베리언스를 0으로 만들고 싶다 하는데 이거는 좀 트리비얼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이 솔루션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이게 W1이 E1이랑 정확히 일치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섞여 있는 게 아니고 정확히 일치하고 두 번째 게 E2랑 정확히 일치하고 그런 식으로 되면 이게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래서 네, 무조건 0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좌표계의 각각의 베이시스들, 그러니까 각각의 축을 원래 축에서의 아이겐 벡터들, 이 행렬이 고유값인 아이겐 벡터로 설정을 하면 분산을 최대화하고 코베리언스를 제일 줄일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형대 수학에서는 이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PCA에서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트릭이라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이름도 있고 합니다. 다시 장난감들로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면 이런 축에 이렇게 데이터가 2개만 있는 경우를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 1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이렇게 2개의 데이터가 찍혀 있고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X를 찾는 겁니다. X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행에다가 다 쌓아놓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넣었습니다. 1, 1 놓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넣습니다. 그럼 이 둘의 평균은 당연히 0,0이고요.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1, 1, 1, 1이 됩니다. 그러니까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트랜스포즈 해가지고 곱한 값이라고 아까 했었으니까 그리고 그걸 2로 나눈 값이라고 했었으니까 1, 1, 1, 1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은 그거는 뭐냐면 앞뒤에 그러니까 뒤에는 어떤 W라는 행렬을 곱하고 그 앞에는 W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서 이거를 다이아고널라이즈를 하고 싶은 거고 그게 우리 예상과 일치하는지만 지금 확인을 해보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그리고 그게 잘못 말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K를 구해놓고 거기에 아이겐 벡터를 찾아보기로 했었죠. 그래서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를 찾아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을 곱하면은 그 뒤에 벡터는 그대로 있고 2라는 숫자만 상수만 툭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을 곱해보면은 뒤에 그대로 있고 0이 툭 튀어나옵니다. 사실 0, 0이라서 뒤에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어쨌든
네. 근데 이 축들, 이 아이겐 벡터들이 뭐냐 이거죠. 그리고 이런 축에서 다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새롭게 써보면 앞뒤로 W의 트랜스포즈와 W를 곱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2, 0, 0, 0이 됩니다. 보면은 이거는 2라는 숫자는 지금 새롭게 구한 축에서 첫 번째 축, 이 축, 오른쪽 위로 가는 축에 대한 베리언스가 2다 라는 걸 뜻하고 여기 두 번째 0, 1행 2열의 0과 2행 1열의 0 이거는 이 두 개의 축이 서로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 라는 말이고 마지막 0은 이 두 번째 축에 대해서 분산이 0이다. 그러니까 이 두 데이터 원래 1,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었던 이 두 데이터가 이 새로운 두 번째 축에 대해서는 전혀 퍼져 있지 않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린시플 컴포넌트는 새로운 첫 번째 축이 되고 그것만 가지고 이 데이터를 표현하면 그냥 하나의 숫자 원래는 두 개가 필요했었죠. 1, 1,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개 필요했었는데 하나의 숫자만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1, 1이 아니고 그냥 루트 2라는 하나의 숫자가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루트 2라는 하나의 숫자로 데이터가 정확하게 표현이 됩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우선 PCA가 뭐냐를 다시 해보면 어떤 리니어 트랜스폼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다시 새롭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원래 1, 1이었던 거를 루트 2, 0으로 표현하는 것처럼 새로운 좌표 축을 찾는 건데 그 원래의 데이터의 성질들을 가장 잘 보존하면서 새로운 가장 잘 보존한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각각의 축으로 분산이 최대한 컸으면 좋겠는 거고 각 디멘션끼리의 상관관계는 최소화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좀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쳐서 해봤더니 한 번에 넘어가네요. 그 아이겐 벡터들이 그 답이더라. 그러니까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원래 데이터에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하고 거기에 아이겐 벡터들이 새로운 축이 되도록 새로운 레프레젠테이션을 하면 그 우리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PCA라고 해서 항상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데이터가 좀 아까는 어떤 데이터나 다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이제 좀 극단적인 예시도 있지만 이런 거는 되게 많이 보는 그림이죠. 그래서 분포가 사실 이 데이터를 보면은 평균값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 가운데에는 아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데이터에서는 좀 유용하지 않습니다. 좀이 아니고 별로 효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는 어느 축으로 프로젝션을 해도 이 데이터의 성질들을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하나의 어떤 스트립 같이 이렇게 펼쳐놓고 그거는 이제 프로젝션을 하면 원래 의미가 잘 보존이 되겠지만 이건 어느 축으로 프로젝션을 해도 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거나 뭐 초록색과 빨간색이 섞이거나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가 엄청나게 다른 건데도 여기 이 새로운 PCA를 돌리고 나서의 축에서 보면은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공간 자체를 새로운 파라미터들로 좀 예쁘게 분포시키는 처리가 먼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노멀라이제이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체중, 신장 그래프를 똑같이 쓰는데 신장을 보통의 센티미터 단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킬로미터 단위로 쓴다고 치면은 그 축이 엄청나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0. 몇 킬로미터죠? 저희 키가 0.001 킬로미터와 0.002 킬로미터 사이에 엄청 압축돼 있고 반대로 체중은 뭐 밀리그램 단위로 쓴다 하면은 엄청나게 큰 분산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마치 신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축인 것처럼 돼서 체중만 가지고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PCA라고 항상 아무 때나 그냥 막 쓰면 안 되고 먼저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 PCA를 써서 축을 줄이면 좀 예뻐지겠다 하는 경우에만 쓰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런 경우에. 그리고 참 재미있었다는 결론. 그리고 레퍼런스 제가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이런 사이트와 이런 책을 참고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굉장히 길어졌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